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는 바람보다 느린 걸음으로 거리를 걷고 달력보다는 날씨에 따라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나이. 나이를 먹는다는 건 참 이상한 일입니다. 젊을 땐 뭔가를 말해야만 존재하는 것 같았는데 세월이 흐를수록 말보다 눈빛이, 소리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담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말은 점점 줄어드는데 마음에 쌓이는 말은 줄지 않습니다. 속으로만 삼키는 말이 많아지고 입 밖으로 꺼낸다는 것 자체가 때로는 큰 결심이 되어버리죠. 사람들 앞에서 한마디 꺼내는 게 괜히 관계를 어긋나게 만들진 않을까? 나만 예민한 건 아닐까? 괜히 무례하게 들리진 않을까? 이런 고민이 앞서 끝내 아무 말도 못하게 되는 순간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 침묵이 항상 미덕이 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자신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일도 있다는 걸 나이를 먹으며 뼈저리게 느끼게 되죠. 무례한 사람은 내가 조용히 있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을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한 사람을 더 쉽게 넘보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이라는 건 참 묘해서 너무 많이 해도 가볍고 너무 아껴도 오해를 낳습니다. 하지만 정말 멋진 말은 조용하지만 강하게 울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중심처럼 그 말 한마디가 상대의 태도를 바꾸고 내 삶의 방향을 바로잡아 줍니다. 레프 톨스토이는 말은 마음의 거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결정하게 되는 법이죠. 때로는 내가 던진 한마디가 10년 묵은 억울함을 풀어주고 사람 사이에 불필요한 오해를 끊어내고 무례함의 단단한 선을 긋게 합니다. 오늘은 그런 한마디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 말이 짧다고 해서 그 의미까지 작지 않습니다. 무시하던 사람이 고개를 숙이게 만들고 흐릿했던 관계에 경계를 세우며 무너졌던 내 자존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정중하면서도 단단한 말들. 이제껏 우리는 너무 많은 걸 참아왔고 너무 많은 말들을 뒤로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어느 순간에는 말을 해야만 내가 나로서 온전히 존재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그럴 때 꺼내야 할 결코 공격적이지 않지만 상대의 태도를 바꾸는 그런 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에서 한 번쯤은 꼭 필요했던 단단하고 멋진 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말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조용한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그건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살아보면 알게 되죠. 이 세상에는 정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요. 그건 바로 내가 걸어온 방식입니다. 젊을 땐 누구나 정석대로, 정답대로 그래야만 덜 틀릴 것 같아 남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곤 합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길은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만 걸을 수 있는 게 아니더군요. 모서리가 닳도록 돌고 돌아
비틀거리며 내가 만든 발자국이 때론 정답보다 더 빛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고집이 아닙니다. 그건 내 삶의 궤적에 대한 자부심이고 내가 걸어온 길에 나만의 이름을 남기는 고요한 선언입니다. 이 말은 마치 수목화에서 붓을 딱 멈추는 순간 같아요. 흐름 속에서 딱 정지하며 여기까지는 내 선이다 라고 그어주는 마지막 획. 흐릿해지는 자신감을 붙들고 내 존재를 명확하게 새겨주는 언어죠. 미켈란젤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대리석 속에서 천사의 형상을 보았고 그것을 자유롭게 만들기 위해 깎아냈다. 이 말처럼 누군가는 틀에 맞게 깎아내라고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가 되어야 할 형상을 스스로 알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는 말은 누구보다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 세상에 조용히 던지는 자기 선언입니다. 이 말을 한번 해본 사람은 압니다. 그 한마디가 사람들 앞에서는 다소 낯설고 어쩌면 불편하게 들릴 수 있다는 거요. 하지만 그 말 뒤에 남는 건 타인의 박수도 비난도 아닌 내가 나로서 살아냈다는 속 깊은 울림입니다. 살다 보면요. 누군가는 도와준다는 이름으로 삶을 간섭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충고라는 이름으로 나를 흔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 말이 필요해요. 그건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이건 누군가를 향한 거절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믿음입니다. 지금까지 버텨온 내 인생, 지금까지 읽어온 내 방식이 누구의 틀보다도 단단하다는 걸 조용히 알려주는 문장이죠. 그 말 한마디로 마치 흔들리는 나무가 뿌리를 더 깊이 내리듯 우리 인생은 다시 중심을 잡습니다. 이 씨는 58세의 남성입니다. 서울 성동구의 낡은 공단 골목 한켠. 유일하게 간판이 오래돼 읽기 어려운 그 회사에서 그는 총무팀에서만 30년을 일했습니다. 처음 입사했을 땐 책상 위에 팩스기와 재봉기 조립 설계도가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복사기에 윙 소리로 시작해 청소기 소리 섞인 기계실의 잡음으로 끝났죠. 서류를 한 장 한 장 정리할 때는 마치 달력 넘기듯 조심스럽고 단정하게 다루는 습관이 있었고 그 습관은 세월이 흘러도 그의 손끝을 지배했습니다. 그는 성실이라는 말보다 꾸준함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의 방식은 좀 느릴지 몰라도 단 한 번도 실수가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컴퓨터가 들어오고 결제, 서류가 파일로 바뀌었지만 이 씨는 겁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혼자 엑셀을 밤새 연습했고 탭이라는 단어조차 몰랐던 그가 시트를 나누고 매크로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만의 폴더 규칙을 만들었고 모든 문서의 버전과 변경 이력을 세세하게 기록하며 이 씨만이 가능한 시스템을 완성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젊은 인력을 채용한다며 본사에서 추천한 한 신입이 들어온 겁니다. 그는 26세, 막 대학을 졸업한 인물이었고 입사하자마자 당당했습니다. 요즘은 이거 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돌려요. 그 문서는 원드라이브 연동해야죠. 엑셀로 따로 만드는 거 이제 누가 하나요? 말 하나하나가 마치
과거의 방식을 쓸모없다고 선언하는 듯 했습니다. 이 씨는 속으로 씁쓸했지만 그래도 젊은 사람이 더 잘 알 수도 있지 싶어 그의 방식에 맞춰 협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좋아 보였어요. 속도도 빠르고 문서 공유도 간편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보이는 속도였을 뿐. 작업이 반복되자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데이터가 날아가기도 했고, 폴더가 꼬이기도 했고, 공유 링크가 깨져 회의 당일 문서를 못 찾는 일도 생겼습니다. 이 씨는 밤늦게 혼자 회사에 남아 날아간 자료를 복구하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더 좋은 방식이라면 왜 이렇게 불안정할까? 그는 고민했습니다. 이걸 말해야 하나? 아니면 시대에 뒤처진 사람처럼 보일까 걱정하며 며칠을 조용히 넘겼죠. 그러던 중 중요한 분기 실적 보고를 앞두고 회사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회의에서 신입은 또다시 자신의 방식대로만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 순간 이 씨의 마음에 오랜 시간 억눌러왔던 단단한 무게가 올라왔습니다. 그건 단지 문서 정리에 대한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30년을 한결같이 지켜온 신뢰의 방식에 대한 자존심이었습니다. 이 씨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회의실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신입은 살짝 당황했고 팀장은 고개를 들고 이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그는 말이 아닌 시간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쌓아온 방식, 그 안에 녹아든 수많은 시행착오와 배움, 그리고 수없이 돌아온 문서들이 증명하고 있었죠. 이후로 회의는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의 방식대로 업무 틀을 재정비했고 신입도 그의 방식에서 배워갔습니다. 며칠 후 팀장이 말했습니다. 이 방식 안정적이네요. 역시 경험에서 나오는 힘이 있어요. 그 말에 이 씨는 말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출근길. 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 말 안에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오롯한 생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건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이 짧은 문장은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지지하는 언어입니다. 그 말 안에는 수십 년을 묵묵히 버텨온 시간, 무릎 꿇지 않고 쌓아온 경험, 그리고 수많은 실패와 고비를 지나 조용히 자신을 증명해온 이들의 단단한 자존심이 스며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남이 정한 틀 안에서 맞는 답을 내야 하는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학교에선 교과서가 정답이고, 회사에선 보고서가 정답이고, 사회에선 기준과 평가가 정답처럼 보였죠. 하지만 인생이란 건 시험지가 아닙니다. 틀린 문제 하나 없다고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방식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모든 걸 다시 배우라는 법도 없습니다. 오히려 각자의 방식이 모이고 그 다양함 속에서 세상은 더 풍성해집니다. 그건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말은 무례한 말도 반항도 아닙니다. 그건 저는 저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믿습니다. 라고 조용히 말하는 선언이자 내 삶에 대한 가장 정중한 설명입니다.
프랑스의 작가 알랭 드 보통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내 방식이 옳았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야 할 때가 온다. 이 말처럼 누구도 대신 증명해 줄 수 없는 나의 방식, 그 방식에 책임지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서민의 삶은 때로 누군가의 잣대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왜 그렇게 오래 걸려요? 그건 요즘 안 써요. 이런 말들이 습관처럼 들려오면 우리의 방식은 마치 구식이거나 느리고 뒤처진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느리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닙니다. 내 손에 익은 방식은 누구보다 나에게 맞춰진 가장 섬세하고 정확한 도구입니다. 한 가게의 점원이 매일 같은 방식으로 진열을 하며 가게 문을 열고 한 식당의 주방장이 수십 년 동안 같은 레시피로 국물을 우려내듯이 그건 단지 습관이 아니라 그 사람만의 철학입니다. 누가 봤을 땐 별것 아닐지 몰라도 그 방식에는 그 사람만의 인생 리듬과 논리가 있고 결코 흉내낼 수 없는 내공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조심스럽게가 아니라 당당하게 말해도 됩니다. 그건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그건 세상에 반항하는 말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충성하는 말입니다. 그 한마디가 조용히 흐트러진 중심을 붙잡아주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자기 삶의 좌표를 되찾는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방식, 그건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인생을 견디고 살아내고 지켜낸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가장 진실된 태도입니다. 이제는 나의 방식이 다른 누군가의 방식과 충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 한마디를 더 자주 꺼내보세요. 그건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말은 짧지만 삶은 깊어집니다. 두 번째, 그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시죠. 삶이 쌓일수록 우리는 말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가벼운 호기심처럼 건넨 한마디가 그날 하루의 분위기를 흔들기도 하고 속 깊이 담아둔 감정의 균열을 키우기도 합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말을 덤덤히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계를 느끼고 지키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나의 작은 흔적이 궁금하다고 말할 때 처음엔 나도 자연스럽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이 반복되고 그 깊이가 사적인 영역을 침범할 때 마음은 거부하고 싶어도 말은 점점 사라지곤 합니다. 그러다 문득 깨닫습니다. 말 한마디로 내 삶의 울타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다시 한번 세워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어떤 말이 필요해집니다. 그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시죠. 이 말은 공격이 아니라 내 공간을 지키는 정중한 울타리입니다. 상대에게는 여기까지만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조용히 요청하고 내겐 내가 나로 남을 수 있는 최소한의 경계를 말해주는 문장입니다. 여기에 담긴 힘은 사람 사이에서 깊이 있고 존중이 어린 대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괜찮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라는 말도 좋지만 가끔은 거기까지만요. 그 선은 내 공간이에요. 라고 말해야 할 때가 분명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두 번째 주제는 이렇게 존중과 경계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말입니다. 너무 길지 않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 한마디에는 경험과 예절, 그리고 자기 존중이 함께 깃들어 있습니다. 박 씨는 72세의 남성입니다. 은퇴 후부터 그는 매주 목요일마다 작은 동네 도서관에서 열리는 독서 모임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적한 분위기에 마음이 편했습니다. 불과 몇 사람이 조용히 책을 들춰보고 차 한 잔의 감상을 조용히 나누는 시간. 이 문장에서 이렇게 울림을 느꼈습니다. 이 시는 말보다 그 여운이 더 좋았습니다. 서로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는 그 시간엔 존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3개월쯤 지나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질문이 책에서 사람으로 슬슬 이동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손자분들은 대학 어디에 가셨나요? 며느리분 생일 선물은 어떤 걸 하셨어요? 결혼식은 어느 정도 예산을 잡으셨나요? 처음에는 그냥 안부를 묻는 걸까? 하며 넘겼지만 대화가 이어질수록 박 씨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시집이나 소설 속에 공감과 위안을 찾고 싶었지만 이제는 가족사가 모임의 화두가 되기 시작한 것이지요. 박 씨는 고민했습니다. 내 이야기만 계속 내놓아야 할까? 이게 도서 모임의 목적은 아닌 것 같은데 자신의 불편을 말하지 못하고 지나도 될까? 하지만 모임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순간 깨는 것도 망설여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임이 깊어가던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참석자는 10명 남짓. 모두 불빛 아래 테이블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책 이야기를 하다가 또다시 질문이 튀어나왔습니다. 그 결혼은 비용이 어떻게 되셨나요? 손주 숫자는 몇 분이시죠? 왜 사진을 안 보여주셨나요? 박 씨의 심장은 답을 요구받는 질문에 조금 요동쳤습니다. 깊은 숨이 목으로 올라왔고 가슴이 조여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제서야 박 씨는 애써 담담한 척 말했지만 속은 불안했습니다. 이게 내가 꺼내고 싶지 않았던 것들인데. 그는 마음속으로 긴장을 곱씹으며 단어 하나하나를 정리했습니다. 모임이 잠시 멈추자 박 씨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시죠.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그 속엔 긴장이 깔려 있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언짢음이 아니라 모두가 생각할 수 있는 여백이었습니다. 이윽고 누군가가 책을 다시 들춰 올렸습니다. 이번 그림의 색채가 참 깊죠? 조용하지만 확실히. 대화는 다시 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모임의 대화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사적인 질문은 줄어들었고 대신 어떤 은유를 느끼셨나요? 형식과 주제는 어떻게 연결되었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돌아왔습니다. 박 씨의 마음은 평온해졌습니다. 한마디가 이렇게 모임의 방향을 바꾸다니. 그리고 모임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그는 자신이 자신에게 안전함을 선물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시죠. 라는 말은 단순한 거절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내 약속된 울타리, 나의 공간, 내가 지켜야 할 사적인 경계가 담겨 있습니다. 변두리에서 시작된 질문이
내 삶의 중심으로 들어올 때 우린 그 경계 앞에서 조용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은 관계를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다시 책과 마음을 잇는 다리가 됩니다. 미국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길을 찾는 사람은 자기 발 앞에 길을 만듭니다. 이 말처럼 우리는 말 한마디로 자신만의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 책임은 제 몫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요.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 과연 내 것인지조차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가족이니까, 직장 상사니까, 동네 어른이니까, 늘 뭔가를 당연히 해야만 하는 사람처럼 취급받게 되는 거죠.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아무 말 없이 해왔던 일들이 어느 순간 그건 당신이 해야 할 일이잖아요로 굳어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우리가 책임지지 않아도 될 일까지 짊어지고 간다는 걸 늦게서야 알아차리게 되죠. 그 책임은 제 몫이 아닙니다. 이 말은 차가운 부정이 아닙니다. 그건 내 경계선을 지키는 단정하고 정직한 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책임을 넘기는 걸 배려처럼, 협동처럼 포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책임을 분산시키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몰아주는 일이 더 많습니다. 나이 들수록 말없이 잘 해온 사람에게 그 모든 부담이 얹히기 마련이죠. 프리드리히 니체는 무게 있는 삶이란 자기 책임을 정확히 아는 데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처럼 진짜 책임 있는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일까지 맡지 않습니다. 그건 무책임이 아니라 정확한 분별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내가 안 하면 누가 하지? 이 정도는 내가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경계를 허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요. 모든 걸 품으려다 보면 나 자신은 점점 더 작아지고 결국은 감당하지 않아도 될 책임까지 내 어깨를 짓누르게 됩니다. 그 책임은 제 몫이 아닙니다. 이 말은 남을 외면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자신을 무너지지 않게 붙드는 말입니다. 그 말이 없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상처와 피로를 자기 탓이라 여기며 살아야 했을까요? 인생이란 참고 넘기는 게 미덕일 때도 있지만 정확히 선을 긋는 게 지혜일 때도 있습니다. 책임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억지로 끌려다니는 순간 그건 누군가의 도피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말이 필요합니다. 그 책임은 제 몫이 아닙니다. 이 말이 나를 살리고 관계를 지키고 내 인생을 다시 주인으로 세우는 출발점이 됩니다. 정 씨는 62세의 여성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 남편과 단출하게 살고 있고 아이 둘은 이미 성인이 되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역의 어린이집 학부모 대표로 벌써 6년째 활동 중이었습니다. 처음엔 손주처럼 귀여운 아이들을 위해 소풍 장소를 알아보고 도시락 업체를 섭외하고 어린이집 벽면에 붙일 알록달록한 포스터를 만들면서 하루하루가 보람이었죠. 사람들은 정 씨를 정 팀장님이라고 불렀고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며 늘 감사 인사를 전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해 가을, 어느샌가 그 감사는 당연함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장소 섭외는 작년에도 정 팀장님이 제일 잘하셨잖아요. 포스터 제작은 그 감성, 아무도 못 따라가요. 대여 리스트 정리도 정 팀장님이 하면 실수 없죠. 칭찬처럼 들렸지만 그 말 뒤에는 그러니 이번에도 맡아달라는 무언의 요구가 숨어 있었습니다. 정 씨는 처음엔 웃으며 수락했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하지? 어차피 해온 일인데 이번에도 잘 해보자.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일들은 눈덩이처럼 커졌고 메시지 알림은 새벽에도 울려댔습니다. 출근 전 도시락 주문 업체와 전화하고 퇴근 후에는 구글 문서로 참석자 명단을 정리하고 급한 경우에는 차량 이동 동선까지 손수 그려야 했습니다. 문제는 또 하나 있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그 빈자리를 정 씨가 채우는 일이 자연스럽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정 팀장님, 대여비는 우선 입금해 주시면 나중에 정산할게요. 급한데 여기 간식 좀 사다 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몇 번을 사비로 지출하고 기록도 없이 지나간 일이 쌓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집에 들렀는데 정 씨는 부엌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된장을 풀던 손이 멈춘 채 말없이 엄마, 왜 그래? 아들은 물었지만 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머릿속에는 그 책임은 내 몫이 아닐 수도 있다 는 생각만 조심스레 맴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열린 학부모 반장회의. 하필이면 그날도 교사가 정 씨에게 이번 소풍 준비는요? 라며 말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정 씨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맑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책임은 제 몫이 아닙니다. 순간 방안이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몇 초간 흐른 침묵 뒤 누군가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맞아요. 왜 늘 정 팀장님이 다 하세요? 제가 포스터 맡을게요. 아이 간식은 제가 알아볼게요. 그제야 사람들은 정 씨가 얼마나 많은 짐을 혼자 짊어지고 있었는지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담당 교사조차 정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서야 말씀해 주셔서 다행이에요. 우리 너무 오래 의지했네요. 그날 회의는 업무 분장을 정하는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각 반에서 학부모 대표를 한 명씩 두고 담당 아이 수에 따라 일을 나누는 방식으로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갔습니다. 그 이후에도 정 씨는 행사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닌 함께였고 누군가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손잡고 나누는 일이 되었습니다. 행사 당일 정 씨는 돗자리 끝에 앉아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잔잔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답니다. 그래, 나는 내가 할 일만 하면 된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받을 수 있다. 그녀의 그 말 안에는 지쳐있던 많은 어른들의 마음을 대신하는 진한 공감과 울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책임은 제 몫이 아닙니다. 이 말은 외면도 도망도 아닙니다. 그건 단호한 이해의 시작입니다. 책임이라는 단어는
언뜻 들으면 무겁고 고결한 단어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속 책임은 너무 자주 편의와 관성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어깨에 던져지곤 합니다. 처음엔 괜찮다고 했던 일, 제가 해볼게요 라고 가볍게 넘겼던 역할들이 어느새 당연한 몫이 되고 그걸 다시 돌려달라고 말하면 괜한 사람 취급받는 일들. 우리 삶에 그런 순간이 얼마나 많았던가요? 이럴 때 필요한 말이 바로 그 책임은 제 몫이 아닙니다. 입니다. 이 말은 무례한 사람에게 따끔하게 경계를 알려주는 도구이자 관계에서 지켜야 할 선을 우아하게 그어주는 언어입니다. 영국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란 누군가가 부당하게 짊어진 짐을 벗겨주는 데서 시작된다. 그렇습니다. 나 아닌 누군가가 나의 배려에 기대 자기 몫까지 넘기려 할 때 그 짐을 거절하는 용기는 단지 내 몫을 지키는 것을 넘어 모두의 몫을 공정하게 나누는 첫걸음입니다. 책임은 그 사람의 능력, 상황, 의지에 따라 각자 적절하게 배분되어야 건강합니다. 그런데 책임이란 단어는 종종 그 사람이 착해서 예전부터 해왔으니까 실은 소리 안 하니까라는 이유로 어느 한 사람에게 몰리곤 하죠. 그 부담은 마치 한쪽 다리에만 짐을 얹고 걷는 것과도 같습니다. 처음엔 괜찮지만 걷다 보면 무릎이 망가지고 결국은 전체가 무너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책임은 제 몫이 아닙니다. 라는 말은 그 무너짐을 막기 위한 작지만 용기 있는 멈춤의 말입니다. 더불어 이 말은 내 삶의 질서를 바로잡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나는 어디까지를 감당할 수 있고 어디서부터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깨닫는 순간 인생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조율 가능한 선택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곧 나의 존엄이 됩니다. 자존이라는 건 자기 몫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힘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 것이 아닌 책임은 정중히 거절할 수 있어야 그 자존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점이죠. 이제는 말해야 합니다. 부담을 참는 게 미덕이 아니고 거절이 곧 무책임이 아니라는 것을요. 거절은 내 삶을 존중하는 자세이고 타인의 책임감을 일깨우는 지혜로운 신호입니다. 그 책임은 제 몫이 아닙니다. 이 짧은 말은 억지로 웃으며 감당했던 나날의 처음으로 그려보는 쉼표이자 그 이후의 삶을 조금 더 평등하게 만드는 하나의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무슨 의도로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사람의 말이라는 건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도 그 안엔 온도와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부드럽게 불어오는 바람도 있지만 때로는 칼끝처럼 차갑고 의심스러울 만큼 뾰족한 기류를 품은 말도 있죠. 말은 곧 그 사람의 그림자라고 하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농담처럼 건네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진심은 때로는 의심과 경계심을 품고 우리 마음속에 파고듭니다. 무슨 의도로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라는 이 한마디는 그림자처럼 길게 드리워진 상대의 말에 정면으로 빛을 비추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며 넘겨왔습니다. 빈정대는 말도 농담이라며 웃고 기분 나쁜 말도 예민하게 굴지 말자 하며 삼키고 심지어 상대의 의도를 미리 좋게 해석해버리며 내 감정을 스스로 지워버린 적도 많죠.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알게 됩니다. 그런 말들이 쌓이면 내 안에 자신감이 줄고 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린다는 거요. 무슨 의도로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이 문장은 단순한 단격이 아닙니다. 그건 내 마음을 지키는 정중한 울타리입니다. 상대의 말을 악의로 단정 짓지도 않으면서 그 안에 감춰진 나를 조심스럽게 꺼내 묻는 것이지요. 미국의 작가 마야 안젤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당신이 말한 것을 잊어버릴 수 있지만 그 말이 준 감정은 평생 기억합니다. 우리는 말의 내용보다 그 말이 들려온 온도에 더 민감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하고 그래서 더 명확하게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말은 나를 향해 조롱처럼 던져지고 어떤 말은 나도 모르게 내 자존을 깎아내리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말들 앞에 우리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기보다는 바로 물어야 합니다. 무슨 의도로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이 말은 싸우자는 것도 따지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상대의 말에 의미를 물으며 관계를 더 정직하게 만드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말의 방향은 비로소 상대를 향한 무기가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방패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껏 우리는 너무 많은 말에 상처받고도 그걸 아무렇지 않은 듯 흘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스스로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 그 질문을 꺼내야 할 때입니다. 무슨 의도로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이 말 안에는 정중함과 단호함, 자존과 예의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조용히 나를 지키는 가장 우아한 방식입니다. 최 씨는 67세의 여성입니다. 평생을 자식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살아왔고 이제야 비로소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지요. 그녀는 매주 가까운 복지관에서 열리는 어르신 소모임에 참여하며 작은 낙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모임의 분위기는 늘 따뜻하고 정겨웠습니다. 손뜨개를 함께하고 유자차 한 잔에 드라마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떠드는 시간은 삶의 고단함을 내려놓는 평화의 시간이었지요. 그런데 몇 달 전 새로운 참여자가 생기면서 공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40대 초반의 젊은 여성으로 처음엔 반갑게 맞이했지만 조금씩 묘한 말투가 분위기를 타고 흘러들었습니다. 이렇게 오래 손을 쓰시면 관절 안 좋아지실 텐데요. 요즘 드라마는 이런 걸 왜 보시나 몰라요. 너무 옛날 감성 아닌가요? 아직도 유자차 드세요? 당뇨 걱정 안 되세요? 겉으로 보기엔 농담 같았지만 속에선 가시가 느껴지는 말들이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은 그냥 농담이겠지 하며 웃어 넘겼지만 최 씨의 마음속에는 조금씩 물결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별것 아닌 사람이 된 것 같네. 왜 우리 삶을, 우리 취향을 저렇게 함부로 다루지? 그러던 어느 날 모임 중간 휴식 시간 그 젊은 여성은 유자차를 한 모금 마시며 가볍게 웃는 말투로 말했습니다. 근데 진짜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최 씨는 손가락이 좀 굳으신 것처럼 보여요.
손뜨개 하실 때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 순간 최 씨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마주치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의도로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방 안의 소리가 멎은 듯 조용해졌고 다른 분들도 모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화가 담기지 않았고 그저 진심으로 묻는 힘이 느껴졌지요. 젊은 여성은 당황한 듯하다가 이내 얼굴을 붉히며 작게 말했습니다. 아, 제가 너무 가볍게 말했네요. 죄송합니다. 그 말에 다른 어르신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는 위로받으러 모이는 거예요. 누구 하나 마음 다치지 않도록 하자고요. 라는 따뜻한 말들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모임의 분위기는 더욱 부드러워졌습니다. 서로의 말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말을 건넬 땐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이 자리 잡았습니다. 최 씨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마디 물었을 뿐인데 내 마음도 지켰고 우리 사이도 더 나아졌구나. 그날 그녀는 알게 됐습니다. 침묵이 언제나 정답은 아니라는 것. 가끔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바르게 세울 수도 있다는 거요. 무슨 의도로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정중히 던지는 질문이자 말이라는 것의 무게와 방향을 바로잡는 아주 지혜로운 제동입니다. 그저 정색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닌 의도를 물음으로써 대화의 초점을 상호 존중이라는 궤도로 다시 올려놓는 말이지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참 많은 말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진심이 담긴 따뜻한 말도 있었지만 때로는 무심한 한마디에 하루가 망가지고 수십 년 품어온 상처가 다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그냥 농담이겠지 라고 넘기며 속을 사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던가요? 하지만 그저 웃으며 넘기는 일만이 좋은 어른의 자세는 아닙니다. 마른 관계를 이어주는 끈이기도 하지만 그 끈이 마음을 옥죄고 있다면 끊어내거나 매듭을 다시 지어야 할 책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슨 의도로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이 한마디는 바로 그런 순간 매듭을 바로잡는 정중한 손짓입니다. 그 속에는 감정의 고조도 감정의 억눌림도 없습니다. 오직 상대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었는지를 되묻는 지혜롭고도 용기 있는 응시가 있을 뿐이지요. 이 말의 위대함은 상대방의 숨은 의도를 꿰뚫으려는 날 선 칼이 아니라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라는 여지를 남기는 신사적인 태도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를 지키는 담장을 분명하게 세우는 힘을 가지고 있지요. 윌리엄 포크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그러니 말을 하려면 2번 생각하고 말을 듣는 사람은 3번 생각해야 한다. 이 말을 곱씹다 보면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말에 휘둘렸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누군가의 농담 속 칼끝이 나를 겨눌 때 그저 웃는 얼굴로 넘기지 말고 한 번쯤은 되물어야 합니다. 무슨 의도로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이 한마디는 내가 무례하지 않게 상대의 무례를 멈추게 하는 아름다운 울타리이자 내 마음의 자리를 바로잡는 가장 조용하지만 강한 외침입니다. 그 말로 인해 우리는 오히려 더 건강한 대화를 하게 되고 어긋날 뻔한 관계가
오히려 더 단단하게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말은 늘 새로이 배워야 할 인생의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의 핵심은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나를 결코 잃지 않는 지혜로운 표현입니다. 그럴 때 이 한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무슨 의도로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가장 품격 있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침묵이 미덕이라 믿고 살아온 시간이 많았습니다. 말을 아끼는 것이 성숙이라 여겼고 불편한 순간조차 웃음으로 넘기는 게 어른스러움이라 배웠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만히 있는 것이 더 큰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무례한 말 한마디에 아무 말 못하고 돌아서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에는 쓸쓸한 균열이 생기곤 하지요.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은 그저 말솜씨가 좋아지는 비법이 아닙니다. 그건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태도이고 나를 존중하는 말의 연습입니다. 조금은 단호하게, 그러나 예의 있게, 작은 목소리지만 분명하게, 그런 말 한마디가 세상의 태도를 바꾸고 사람의 시선을 바꾸며 무시와 편견 속에서도 나를 지킬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살아오며 참아온 모든 순간에 이제는 용기를 더해보세요. 당신의 말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 말에는 살아온 세월의 무게가 있고 인생의 품격이 담겨 있으니까요. 이제는 조금 더 단단하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서 인생의 경계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들의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 이막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